그러므로 중간쯤에 이 대원항을 외우는 사람은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도 장애가 없으리라. 허공의 달이 이제 구름은 이제 번뇌, 미혹, 업장, 번뇌, 미혹, 업장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달이. 그런데 구름 밖으로 쭉 나갔어요. 참 예쁘죠. 달이 구름 속에 있다 구름 밖으로 나오는 모습 보면 예뻐요. 번뇌, 망상, 업장에서 벗어나서 해탈로 가는 것도 멋있죠, 사람이. 어리석었는데, 지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더라. 부자면 더 좋겠죠, 그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거나 아무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구름 안에 있다가 구름 밖으로 나오면 혼자 좋은 거지 뭐.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몇 사람이 좋은 거고. 그런데 큰 부자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구름 속에 쌓여 있다가 구름 밖으로 나오면 온 국민들이 이제 편안해지겠죠. 자, 그래서 장애가 없고 모든 불보살님들이 칭찬하시고 모든 인간이나 천상 보살들이 다 이제 사람들이 다 예배하고 공경한다. 이제 구름 속에 있으면 미혹 속에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꽉꽉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상태가 이제 메롱 상태가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깜깜하고 어둡고는 보이지도 않고 또 깜깜하면 우리까지 힘들잖아. 아니 달이 없이 해가 없이 깜깜해봐. 우리가 따로 등을 켜고 건물을 만들고 해야 돼. 근데 달이 구름 밖에 나와서 뻔히 밝으면 가로등이 필요 없어요. 조명이 필요 없어. 그리고 혼자만 잘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게 이제 혼자 어두면 다 힘든 거예요. 주변에 이제 우리가 개개인이 드려야 될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구름 밖으로 나온 듯.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구름 속에 있다가 비난받을 수 있죠. 이제 알면 비난받지,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달이 없는 걸, 달이 구름 속에 있는 것밖에 그거밖에 안 보였으면 달이 있는 줄 모르지. 근데 우리는 달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구름 밖으로 나오니까 훤히 밝아서 누구나 다 쳐다보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보름달이 훤히 나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소름 빌잖아요. 달이 뭔가 이루어질 듯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구름에 쌓여 있으면 욕 먹어요. 이제 안 보이면 욕 안 먹지. 근데 구름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 사회에 드러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욕 먹죠. 힘들어요. 그런데 구름 밖으로 나와서 달이 환하게 비추듯 모든 사람들이 보고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예배하고 공경하고 천상 사람, 인간 사람들이 다 예배하고 공경하는 대상이 되죠.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번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미혹, 중생심, 업장이 가득하니까 쓰는 정책도 엉뚱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딱 나오면 중생을 위한 보현언왕을 실천하는 그게 되죠. 저는 용산으로 이전한다니까 너무 좋아요. 용산 이전했으면 좋겠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해라. 너무 좋다. 용산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건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다 잡는 거예요. 그쪽에. 용산일 때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순간 부동산이 거기가 더 올라갈 수가 없이 더 떨어지지.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돼서 부동산이 잡히고 거기 사람들이 또 안전해지죠. 국가가 지켜주잖아. 용산구를 전부 다 국가가 지켜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게 안전하면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 출퇴근할 때 거기 왔다 갔다 대통령이 거기만 있나요?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 통제하잖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안전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통신도 일부러 다운시키고 그런데,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통화하다가 딱 끊기는 거지. 통화하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경 8km 이내에 어떤 미사일이나 어떤 시설들, 군사 시설을 또다시 해야지 경호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어쩌면 강남까지 거기 미사일 기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걸 엄호를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방에서 엄호를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 잡는 거 너무 훌륭하다.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뭐 국방부는 당장은 싫지만 뭐 새로 신축 사옥이 뭐 몇 년 걸리겠지만 신축 사옥 생기면 국방부 사람들은 또 기분 좋은 거잖아.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서 군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새로 건물 지어주고 그 비용이 서울 집값 잡는 집값 올려서 하는 비용보다 이제 뭐 1조 원 든다고 하는데 이전비 1조 원 들어도 그래서 집값 잡는다니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 그런 거를 뭐 거기만 용산구만 하지 말고 좀 강남구 가서 했으면 좋겠어. 나는 강남구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60%가 이렇게 그 윤석열 거사를 이제 현 대통령을 찍었다 하더라고. 용산구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아주 좋은 정책으로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준다네? 다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소해, 그냥 고소해. 용산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칭찬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우리 전 국민 내에 이제 우리는 기분 좋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구름 밖으로 달 밖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때로는 구름 속에 있어도 어제까지만 해도 또 너무 나쁜 정책인데 생각했는데 어제 밤에 생각이 바뀌었어. 너무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어. 자, 구름 밖으로 나온 듯 여러분들도 구름 속에 있으면 업장이 두터우면 이기적이 되죠. 업장이 두터우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구름 밖으로 나온 듯 그렇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중생이 다 공양한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받아서 보현보살의 모든 공덕을 이루고 오래자나 보살과 같은 미묘한 몸을 성취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구름 밖으로 나온 듯 이렇게 일단은 이제 번뇌에 휩싸이면 사람이 찌그러지 인상도 쭉 맨날 힘들고 그래요. 구름 밖으로 나눠야지 달덩어리처럼 밝고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희망을 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2상을 구족하게 돼요. 부처님 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장이 두터우면 꽉 막혀 있으니까 이제 업장이 꽉 막혀 있으니까 기혈이 안 돌아서 병이 들죠. 구름 속에 있으면 병 들어. 구름 밖으로 나와야지 32상을 구족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나 천상으로 태어나면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그리고 참 좋은 것은 모든 나쁜 것은 깨트려. 파사죠. 파사 현정할 때 나쁜 것은 깨뜨리고 옳은 것은 드러내.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면 하나도 되질 않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욕을 하려고 했더니 욕이 안 나와. 내가 도둑질을 할 상황인데도 손이 안 가. 마음으로는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나쁜 짓을 하려 하면 하나도 되지 않아. 제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방에서 쿨쿨 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을 뚱뚱 두드리면서 스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 못하게. 그리고 나보고 맨날 스님 강의 좀 해주세요. 오늘은 왜 강의 안 했어요? 스님
우리 108배 좀 하시고 스님 3000배 안 하십니까? 스님 3000배도 같이 하시고 왜 철야정진 안 하세요? 스님 철야정진 안 하니까 내가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래 이제 좋은 일은 서로 하자는 사람이 많고 나쁜 것은 또 한눈 이렇게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보고 있으면 스님이 그래서 되겠어요. 스님이 나 혼나고 막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님이 돈을 함부로 쓰고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쁜 짓을 하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막아주고 선한 거는 서로 하자고 자꾸 그러고 이게 이제 구름 밖으로 나오면 이게 내가 밝으니까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려 해도 해지지가 않아. 예. 그래서 멀리 여의고 모든 외도는 다 조법받고 온갖 번뇌에서 해탈한다.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이 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권력으로 다스리면 그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그런 정권이 오래 가고 사회가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푸틴이 너무 독재를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상자가 한 3만 명에 이른다라고 그래요. 총 병력이 15만 명 정도, 좀 더 증원해서 20만 명 정도 들어갔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3만 명이 사상자, 3천 명이 죽고 2만 7천 명 정도가 다치고 그러니까 3만 명이 이렇게 그 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10% 가까이가 지금 10% 정도 되죠. 한 15% 정도가 손실이 되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이 카운팅 안 된 게 탈영병들이 카운팅이 안 돼. 탈영을 많이 해. 탈영을. 그러니까 이게 그 군인이 러시아 군인이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거사님들 3년씩 근무하셨죠. 거사님. 그때는 뭐 70년대 80년대 3년씩 하고 그때는 거의 완전 군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60대 초반 우리 거사님 그때는 군 본무는 이제 진짜 군인이지. 근데 지환이는 군인이야? 지환이 군인 같아? 지금 군에 입대한 아이들은 야, 이거 군인이야 그냥 예비군인 그냥 어디 대학에 간 것 같아 대학에 어디 연수원에 가가지고 연수받는 그런 우리 송거사님 군인 시절에는 진짜 실전 군인하고 거의 똑같이 했다고요. 딱 러시아 군인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입대한 러시아 군인들이 거기도 2년도 안 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징집인 것 같던데 오래지 않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력도 별로 없고 또 왜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벨라루스가 있거든요.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보다 좀 작아요.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루카센첸코인가 그런데 이 대통령이 독재를 한 지 30년이 다 됐어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말 다 했지. 잘 하면서 독재를 30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루카첸코 때문에 발전도 못하고 그냥 국민들이 그냥 근근히 살아, 근근히. 근데 이게 친러 세력이거든요. 러시아를 등에 업고 지금 30년 가까이 독재를 한 거예요. 근래는 러시아의 더 친러 세력, 더 심지어는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랑 합병하게 해주세요.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데 독재자가 러시아 푸틴한테 가가지고 우리 합병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일부분은 거의 합병도 막 하고 완전히 합하지는 않고 그렇게 점차로 더 하나가 되게 된다고 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루카첸코가 국민들에게 자국의 국민들한테 우리 형네 세력이 조금 러시아 푸틴의 세력이 군이 좀 밀리는 것 같다. 우리도 참전을 해야겠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장병들이요, 우리도 들어가자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국민들이 열차 같은 게 있으면
열차로 실어 날려야 되잖아. 전쟁 물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정지시키고 저기다가 갖다 놓고 철로에다 갖다 놓고 고장 내놓고 영무원들이 고장 내놓고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키우로 통하는 도로 다 대형 트럭 이런 걸로 다 막아놨어요. 트럭 갖다 놓고 트럭 고장 내놓는 거야. 벨라루스 시민들이 자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보내는 거잖아. 내 친구가 군에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5%가 지금 사상자라고. 1% 한 3%, 4%가 죽었어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한 10% 정도가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어. 그러면 벨라루스 군대라고 별 수 있어요? 들어가면 그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더 했잖아. 군대가 한 10만 명인데 예비군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20만 명이 모집이 됐고 이번 주 초인가요? 지난주 말쯤에 이 20만 명을 배치하기 시작했어. 배치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 밖에서 들어온 러시아군은 불리하지. 인원으로도 이제 불리하고 화력으로도 이제는 꼭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벨라루스가 키우로 들어가자니까 뭐 벨라루스하고 키우 이쪽에 러시아 여기는 키우가 가깝잖아. 그러면은 맨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친척도 거기 살고 아는 사람들도 여기 넘어가면 다 살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싸우고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내기가 다 싫은 거죠. 심지어 참모총장도 루카쳔코가 그러니까 항명하고 안 가요. 대통령한테 항명하고 안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만큼 동유럽이라 하더라도 다 유럽에서 올해 유럽이 좀 정치적으로 선진국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양 수준이 높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큰 거예요. 사람 또 나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에 또 편리주의에 그리고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많이 익숙해지니까요.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싫은 거죠. 나 같아도 싫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명분이 없는 전쟁이잖아.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그래 이쪽 일부 지역 뭐 돈바스하고 크림 반도 어찌게 하겠다라는 거야. 뭐 그렇다 하지만 뭐 그것도 사실 명분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 침공한다는 자체가 명분이 없어. 그 국민들이 바본가? 벨라루스 사람들은 아예 이제 그 파병을 완전히 파병 금지합니다. 못합니다. 시위도 하지만 이제 시위를 너무 극렬하게 하면 독재자니까 이제 감옥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회 민주 시민들이 이제 많이 성장하면서 독재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이 독재자이지만 러시아를 많이 성장을 시켰어요.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게 독재자인데 성장을 시켰어. 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다 존경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 독재자이면서 나라를 성장시켰어. 푸틴이면서 러시아를 성장시켰어. 푸틴이 아니면 러시아가 망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힘도 없이 저를 뭐 이렇게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푸틴보다 정권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가 더 나은 정치였냐? 아니면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년 동안의 정치가 더 나았냐? 더 발전했냐? 물론 우리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후반까지 하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까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60년대, 70년대는 초석을 다졌고 그 이후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뭘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친푸틴파도 있고 반푸틴파도 있겠죠. 우리도 70년대
친박정희파도 있었고 반박정희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죠. 그래서 푸틴이 저렇게 하니까 군대를 움직이고 군통수권자고 이러니까 하긴 했는데 러시아의 많은 장병들이 이렇게 탈영을 해요. 탈영을. 아니 그 명분도 없고 그리고 아니 전쟁을 시켰으면 배라도 굶기지 말아야 돼. 배를 아니 밥을 안 줘. 밥을 배가 좀 불러야지. 밥을 안 주. 나만 밥 안 주냐? 탱크도한테도 밥을 안 줘. 탱크가 이제 열효율이 이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렇게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탱크 한 대 몇 대 들어가면 그 뒤에 그 급유 트럭들이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탱크만 보내고 급유 트럭들은 기름들은 따라 보내지도 않고 사람만 보내고 빵은 안 보내고 막 이렇게 그런데다가 이렇게 춥고 기름도 없으니까 얼마나 추워 그 겨울에 이제 그래서 탱크를 버리고 중장비를 버리고 이제 그 탈영하고 그래서 이쪽 키르시오 그 위쪽에 러시아 영토에 이제 군사 재판소 새로 만들었대. 하도 탈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보면 러시아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농성을 반전 시위를 계속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분이 없고 권력자가 한 명이 뭐 그렇게 하면 때로는 시민들이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하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러시아는 아직까지 푸틴이 살아있는 권력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뭐 계속 이쪽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던 좀 약간 깊숙이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한 50km, 100km 안쪽으로 우크라이나.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력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후방을 다 하면서 거의 자칫하다가는 우크라이나 들어갔던 러시아 군인들이 포위당해가지고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마리우폴은 점령, 헤르손하고 마리우폴은 점령하고 뭐 키우를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하르시온도 둘러싸서 이렇게 포위를 해서 계속 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바뀌는 거는 마리우폴하고 헤르손을 점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수복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도시를 포위했던 러시아 군들이 포위를 오히려 포위를 오히려 당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전차들은 계속 이렇게 그 파손되고 계속 밀리고 또 포로들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자칫하다가는 전멸당하게 생겼다니까요. 들어간 군대들이. 그래서 나오기가 바쁜 군대들도 생기고 전멸하는 군대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오히려 푸틴이 완전히 지게 되는 이제 판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들면서. 그러니까 푸틴은 엄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전쟁 협상을 4차 회담까지 했는데요. 처음에는 푸틴이 엄청나게 유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젤렌스키 쪽으로 우크라이나 쪽이 더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 그 전쟁 중단하고 그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로 한 70% 정도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우리가 좀 힘들어도 대통령 끝까지 버티세요. 전쟁이 조금 한 일주일만 더 가면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러시아에서 두 손 두 발 들고 야, 우리 그냥 나갈게 이렇게 될 수도. 일주일 너무 빠른가? 한 열흘 정도 지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많이 전세가 바뀌고 있어요. 러시아는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조그만한 나라 뭐 이렇게 그 조지아 같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밖에 없어요. 보면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생해.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에트가
망했다 할 정도로 막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수세기 동안 예, 러시아는 땅이 커가지고 독일에서 들어왔다가 그 또 나폴레옹도 들어왔다가 그 이긴 게 아니거든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가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얼어 죽어서 했는데 나폴레옹이 러시아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근데 독일도 그 독일 히틀러도 러시아 때문에 망했는데 러시아하고 싸워서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 땅이 워낙 혹독해가지고 그래서 또 러시아 땅이 넓으니까 이쪽에서 싸우다가 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 시베리아 쪽으로 도망가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 안으로 쑥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급망이 흩어지잖아. 앞으로 전진해서 전진해서 가는 사람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 기름을 갖다 바치고 음식료를 갖다 전쟁 물자를 갖다가 하는 보급로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전쟁 무조건 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막강한 이제 독일군도 러시아에게 패하고 또 나폴레옹 군대도 러시아에게 패하고 그랬는데 야 이것은 러시아가 승리했냐? 뭐 결국은 승리했지만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없어요. 심지어 일본한테도 졌잖아. 러일 전쟁 할 때도 야 일본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해가지고 발틱 함대 그 함대가 와가지고 저 유럽에서 쭉 돌아가지고 일본까지 와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전멸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전쟁이 지고 나니까 러시아의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그 덕에 러시아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거든요. 그 일본한테 러일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왕가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누구요? 레닌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917년인가요? 그때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도 러일 전쟁에서 결국은 져서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러시아가 이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러시아는 역사상 외국에 가서 큰 전쟁을 치러본 게 잘 없는데 해봐야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그 시베리아를 건너서 이렇게 와가지고 북한에 1945년 해방 때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점령하러 온 거였잖아. 계속 참전 안 하고 있다가 눈치 술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독일이 이제 두 발 들고 일본도 곧 있으면 밀리게 생기고 그러니까 눈치 싹 긁고 와가지고 쭉 와가지고 이제 우리 북쪽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러시아가 이제 북한 이쪽 점령군이 되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력이 과거에랑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보면 자 조법받고 온갖 번뇌 세탈하는 것이 마치 사자왕이 무짐승들을 굴복시키는 것 같다. 이제 사자는 이제 금수인데 무척 포악한 나쁜 놈인데 경에서는 사자를 좀 좋게 자꾸 표현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사자, 호랑이 사자 포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포악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당한 거죠. 구름 밖으로 나온 다른 사자 같다. 구름 밖으로 나온 다른 사자 같아. 그러니까 번뇌나 미혹이나 마장 장애에서 벗어난 자는 그런 밝아서 지혜와 자비를 갖췄다. 정책을 잘 쓴다. 남을 위한 정책을 잘 쓰고 말과 행동들이 타인을 위한 말과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예배하고 공경받고 그래서 사람이 사자처럼 당당하고 바른 정책을 다 바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짐승들을 굴복시키죠. 사자니까 짐승이 누구겠어요? 어리석은 자, 욕심 많은 자, 미혹한 자 이런 짐승들을 굴복시켜. 우리 보통 범인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깨달음을 이룬 부처, 보살들 관세음보살님은 달이요. 우리는 짐승이죠. 관세음보살님이 포악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 앞에 가면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관세음보살님 훌륭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어이구 뛰어나십니다. 이러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예배하고 공경하죠. 관세음보살님한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막 힘이 세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름 밖으로 나온 달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고 생각이 올곧고 정말 존경심이 막 일어나니까 짐승들이 다 굴복하고 존경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굴복시킨다, 뭐 이렇게 꼭 조복시킨다. 불교에서의 조복은 이렇게 앞에 무릎 꿇려서 힘이나 권력으로 무릎 꿇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그 덕으로서 상대를 감화하는 거죠. 영가천도 할 때도 이제 우리는 천도라고 하고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의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가천도를 천도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그 영가를 떼주는 사람을 뭐라 하지? 귀신 떼주는 사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귀신 떼주는 그거를 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귀신 떼주는 사람 뭐라 하잖아. 무당 말고 다른 테마 그래 테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퇴마라는 거는 마구니를 퇴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퇴마라고 안 쓰잖아. 우리는 천도라고 하잖아요. 천도. 천은 옮길 천, 길도 옮겨준다. 그러니까 이 퇴마, 마구니는 자기 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도 엉뚱한 곳에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옮겨서 아니 불 속에 있으면 불 속에 있는 것을 옮겨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구니가 지금 지증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 속에 뛰어든 신들이요, 마구니가. 천도라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든 이 마구니가 넌 불 속에 있는 거야. 너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가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진 마구니가 이제 이렇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제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극락세계로 천도를 한다. 테마가 아니잖아. 그리고 나쁜 귀신들을 물리친다 이게 아니라요. 천도한다는 거예요. 천도한다.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퇴치하고 퇴마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내 생각을 충분히 얘기해서 생각을 서로 토론해서 내 생각을 전하는 게 나은 거지. 퇴마해가지고 성질부터 부룩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성불하세요. 네.